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발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5년 대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는 공부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MBN의 윤범근 기자입니다. 일단은 이재명 후보부터 한번 볼게요. 사실 양력이라고 걸어놨지만 양력보다 더 중요한 건 스토리입니다. 서사.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뭐 몇 년도에 뭐 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우리가 정체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정체성은 소년공이라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되게 특이한 정체성이에요. 왜냐하면 82학번인데 82학번만 해도 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무슨 진학을 못 해갖고 공장에 취업하고 이런 건 굉장히 희귀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인 80년대 운동권 정치인들과는 좀 다른 차별화되는 스펙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 거죠. 사실은 소년공이지만 그 전태일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뭐 이제 살아남은 전태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전태일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본인도 노동을 하면서 노조를 만들어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을 이렇게 뭐 조직화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이분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가 출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혀 그 성격이 다르다. 전태일하고 생각해요. 소년공이라는 건 진짜 집안이 극도로 가난해서 노동을 하신 건 맞지만 그걸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그 노력을 하신 거지. 이게 이제 소년공이었지만 노동운동을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대학을 갔죠. 82학번 대학생이지만 학생운동을 한 건 아닙니다. 열심히 고시 공부를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마음의 부채의식은 가졌지. 그때 이제 학생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채의식도 가지고 광주에 대한 진실도 깨우치고 그랬지만 그렇다고 직업적인 학생운동가라고 하진 않았어요. 열심히 고시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성남시에서 시민운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뭐 보면 민변 뭐 경력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남에서 이렇다 할 그 인권 변호라는 게 이미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는. 그리고 인권 변호라는 건 되게 서울에서 하지. 누가 성남에서 인권 변호할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민운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주택조합 뭐 이제 이런 활동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공공의료원 만드는 운동을 해서 당시에 그 성남시장들은 역대 성남시장들이 다 비리 혐의로 감옥 가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성남시장을 공격하는 성남시장을 비판하는 견제 역할을 하는 운동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정치에 뛰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원을 만드는 시민운동이 좌절된 걸 계기로 해서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어쨌든 성남이라는 지역이 천당 밑에 분당이라 그래서 굉장히 부자 동네고 사실은 민주당으로서 출마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뭐 세 번 출마해가지고 시장도 한번 떨어지고 국회의원도 한번 떨어지고 그리고 또 다시 도전해갖고 시장에 당선이 됐죠. 그래서 성남시장이 됐고 성남시장을 두 번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대표가 돼서 민주당 대표를 두 번 하고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몇 살에 올라왔죠? 성남시장 된 게 40대였어요. 성남 올라온 거, 안동도 성남 올라왔. 그건 초등학교 마치고 바로 올라왔죠. 12살. 12살. 네, 11살, 12살. 초등학교 마치고 졸업식만 딱 안동에서 하고 바로 서울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성남 왔습니다. 안동 가치관이 힘들겠네. 뭐 그렇죠. 네. 자, 그런 이재명 후보의 스토리는 대략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가 일반적인 80년대 학생운동권 정치인과 또 다른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오히려 이런 어떤 실용주의, 중도 보수 전략을 펴기에 또 좋은 배경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는 서울대 경영학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시대에 머리는 아주 좋은 사람이죠. 거기다가 노동운동, 대학 졸업하고 학출로 노동운동을 하신 분이고, 이른바 이제 뭐 전태일의 친구, 뭐 이런. 학번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전태일 돌아가시고 나서 전태일 여사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대학생 친구가 한 명만 있었으면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노동법이고 모르는 거 물어봤을 텐데 이런 걸 막 일지에 적어놨잖아요. 그게 조용래 변호사의 그 책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이제 나도 그런 대학생 친구가 되었지라고 뛰어든 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유명한 제야트리카 3인반 중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있죠. 또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그분하고 김문수 뭐 이런 분들이 계셨던 거죠. 장기표. 맞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치는 또 신한국당으로.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민중당도 활동하고 그랬지만 결국 김영삼 대통령의 영입으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으로 가면서 정치를 시작했죠.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민주당으로 안 가고 그 당시 김대중 총재가 있었는데 민주당으로 안 가고 왜 갑자기 보수 정당으로 갔냐라고 욕을 많이 했지만
대구 사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TK 출신이라는 여기 게, 사는 사람. 예, TK 경북 출신이라는 게 영향을 미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을 되게 인정할 수 없는, 약간 이게 그 오히려 같은 진영이기 때문에 더 용납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난 김대중 인정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실제로 유시민 씨가 얼마 전에 방송 나와서 그런 얘기도 했죠. 김대중한테 가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끝내 이제 김대중을 인정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삼 교수 좋아요. 그러니까 김대중이 싫었으니까 김영삼한테 간 거죠. 그래서 삼선 국회의원을 하고 부천에서 그다음에 재선 경기도지사를 했죠. 사실 여기까지가 김문수 정치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시즌 1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나 김문수인데가 이렇게는 사실 이 사건으로 김문수 정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김문수는 이때까지만 해도 신한국당 안에서 나름대로 소장파로 잘 나가던 정치인이었고 경기도지사 재선까지 했으면 거의 대선 후보였다고 볼 수 있죠. 유시민도 이겼고. 근데 이 상황에서 한밤중에 갑자기 전화 돌려갖고 불심점오를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경기도에 있는 소방관들, 이게 소방관이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고용주인 거지, 이쪽에 사장님인 거지. 그래서 사장님이 한밤중에 전화 돌려가지고 부심점오를 했는데 어떤 소방관이 전화 받았는데 나 김문수인데요 하니까 김문수가 누군데 이렇게 그래갖고 한참 옥신각신 하다가 누구세요? 누구 전화 끊어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뭐 제보가 들어간 거죠. 그 녹취가 자동으로 되니까 소방관 전화 녹취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뭐그 언론에 제보했는지 야당에 제보했는지 그래가지고 갑질 공무원으로 갑질 정치인으로 이제 낙인이 찍히면서 그러면서 양반이 이제 아스팔트 보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팔트로 보수로 간 이유는 신한국당에서도 공천을 안 주니까 또 이 사건이 워낙 정치인으로 치명타였기 때문에 더 이상 제도 정치권에서 공천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더 이상 공천 줄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글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를 그나마 받아주는 자유통일당으로 가서 정광훈과 손을 잡고 10년간 이제 거리의 보수주의자로 스트리트 파이터로 활동을 하신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그 10년간의 많은 기록들이 쌓여 있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정치인은 진짜 불고 뜰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끝까지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된다는 걸 이렇게 입증한 게 이제 김문수 장관인데 갑자기 일약 경사노위 위원장 이것도 이미 장관급이죠. 갑자기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영입이 되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약 부활을 했고 그 유명한 그 장관들 일어나서 국무회의원들 사과하세요라고 했을 때 사과 안 하고 이렇게 딱 버티고 있다가 꽃꽃 문수라고 하는 걸로 이제 윤석열의 후계자를 갑자기 부상을 하면서 대선 후보 첫 도전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는 자아실현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무도 뭐 당선될 거라고 한 게 아니라 그 10년간을 보상받는 거지. 아스팔트 보수로서 고생하신 거에 대한 어떤 10년간의 보상을 지금 선거운동을 통해서 받고 계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 요즘 가장 핫한 이준석 후보인데 이준석 후보는 서울과학고 이거 저도 시험 봤다 떨어진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머리가 좋고 아주 명민한 친구인 건 맞아요. 그다음에 하버드대로 유학을 가도 졸업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제 교바사라고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그 교육 시민 운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잘하는 그 과외 활동을 전국적으로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그래서 이제 가난한 학생들이 과외를 받고 싶은데 서울대 연고대 애들 학벌 좋은 애들 중심으로 해서 가난한 청소년들한테 과외를 연결해주는 무료 네트워크를 운영을 해가지고 이거 뭐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활동이 조금 뭐 언론에 소개도 되고 유명해지니까 물론 아빠 찬스 플러스 아빠 친구가 유승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박근혜한테 이제 영입이 된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될 때 비대위원 중에 한 명으로 김종인과 함께 픽업이 돼서 화려하게 정치권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가 좀 금방 틀어졌죠. 그래서 그냥 박근혜 정부 시대에 잘 나가진 못하고 정치평론가로 방송 나와서 이제 청년 정치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이 이준석 씨가 정치평론가 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도 섭외를 거절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나간 적은 있어도 무슨 뭐 매체를 가리거나 무슨 새벽에 나오라 그러는데 피곤해서 안 가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섭외에 다 응하면서 열심히 방송 활동을 한 결과 한 번 방송 출연하면 20만 원 주잖아요. 근데 월화수목금 5번 출연하면 이거 100만 원 벌잖아요. 그걸 4주간 하면 400만 원 벌잖아요. 거기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2번 출연하면 800만 원 버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그 방송 노동을 통해서 방송 노동자죠. 방송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시드머니를 마련해서 코인에 투자를 한 거죠. 코인에 투자를 해서 선거를 3번, 4번 나와도 될 정도로 이제 돈을 많이 번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번에 발표된 게 15. 그래서 이제 재산이 15억, 17억 뭐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자산가고 존경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36살에 국민의힘 당대표로 일약 당선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동안 정치평론가에서 일약 선수로 이제 실력을 증명했고 요때 이제 명태균이 들어가가지고 뭐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도와줬니 안 줬니라는 논란이 있는데 본인은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었어도 자기는 됐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이제 뭐 그런 명태균도 이준석에 대해서는 한 수 접어주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죠. 둘이 뭔가 이 동맹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개혁신당을 창당을 해서 그 윤석열한테 팽당하고 양두구육 논란 있고 울면서 개혁신당을 창당해가지고 여기서 또 갑자기 이렇게 뭔가 해서 야, 이 개혁신당 창당하는데 우리나라 제3정당이 더군다나 지역구 출마해서 되겠어라고 했는데 됐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동탄의 기적을 통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됨으로써 또 한 번 또 실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최연소 대통령 후보 딱 40살. 아마 제가 보기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25살에 국회의원 된 것과 이준석이 40살에 대선 나온 거는 아마 앞으로 당분간 한 100년은 깨지지 않을 기록이다. 왜냐면 이게 운때가 맞아야 되잖아요. 40살 3월 말이 생일인데 4월에 대선이 결정돼가지고 6월에 대선을 하는 거니까 이건 진짜 기가 막히게 운때가 맞지 않으면 성립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40살 대선 후보라고 하는 이 기록도 아마 당분간 그것도 유력 대선 후보니까 3명 안에 들어가는 이것도 상당히 깨지기 힘든 이제 기록을 대원만 걷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대원 깨서 없애지 않는 한 그 기록 40살 기준 없애지 않는 한 깨지기 어려운 기록이 지금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분 우리가 잘 이번에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권영국 후보 이름이 비슷해서 권영기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입니다. 형제 아닙니다. 동생도 아니고 이분은 서울대 금속학과를 나왔고 이공계죠. 이분도 이공계예요. 그리고 풍산그룹의 엔지니어로 입사를 합니다. 풍산그룹이라는 게 방산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총알 만들고 그 금속 만들고 이런 회사인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그 풍산그룹 안에서 원래 운동권이었겠지. 당연히 이 시대가 그러니까 풍산그룹 안에서 노동운동을 한 거죠. 노조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해직자가 나오면서 그 싸우다가 자기도 해직이 됐어요. 해직이 되고 나니까 원래 공부를 잘했고 머리가 좋았으니까 사법고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과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사시 공부를 해서 3년 만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민주노총 법률안 변호사로 활동을 하게 되고 저도 민주노총 소속이라 법률안 변호사님들 많이 아는데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겠어요? 나중에 그분들께 대통령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거리의 변호사라고 해서 뭐 이태원 참사라든가 세월호 참사라든가 그런 사회적 참사라든가 그 우리가 아는 뭐 SPC 사건이라든가 그런 유명한 노동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수임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인권 변호사의 시대는 이미 지난 거예요. 그리고 노동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노동 변호사로서 이제 잔뼈가 굵은 그 십수년간을 노동 변호사로 활동을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정의당 당대표가 되는데 이때 정의당 당대표는 이미 심상정 대표 이후로 다 정의당 망하고 당선자 없고 완전히 이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험지로 그 험한 역할을 맡은 거죠. 그래서 일종의 독배를 맡은 거죠. 그래서 정의당 당대표가 됐고 정의당으로서는 대선 출마를 한 게 아니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세 개 당을 묶어서 민주노동당이라는 옛날에 권영기 시장의 이름을 다시 가져와서 민주노동당이 당대표로 대선 후보에 이번에 출마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은 재산이 25억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거리의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원봉사한 게 아닙니다. 다 수임료 받은 거예요. 수임료 받아서 합법적으로 돈 열심히 모아서 변호사로서 그래도 25억이나 자산을 모았기 때문에 그래도 대선도 출마하고 정의당 당대표도 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와갖고 이번 대선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그 주요 언론에 이제 신고한 주요 공약을 이제 이거는 이제 기존 인포그래픽을 따온 거라 권영국 후보는 없어요. 근데 주요 3대 후보를 보면 사실 10대 공약을 뭐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1번, 2번. 그 수위에 있는 공약들 위주로 보시면 그 이재명하고 김문수 후보는 둘 다 1번 공약이 뭡니까? 경제 공약.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 그리고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게 둘 다 1번 공약이라고 할 수 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만 좀 특이하게 부처 개편 및 축소. 이건 이제 전통적인 보수 정당의 후보인 거죠. 작은 정부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 안에 여성가족 폐지 같은 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1번으로 올렸다는 게 지금 이준석 후보 특이점이고 그다음에 2번은 중국과 베트남 리쇼어링. 거기에 보낸 공장들 다시 한국으로 끌어오겠다.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 상황이 좀 안 맞는 공약인데도 트럼프가 했던 공약이니까 또 트럼프 정책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짜잘한 것들은 다 이게 분야별로 나중에 살펴보는 걸로 하고 특히 이제 경제 공약의 핵심은 다 AI죠.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 다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AI의 100조, 이 100조라는 숫자가 딱 눈에 띄잖아요.
둘 다 100조 원 펀드 만들어가지고 AI에 투자하겠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1년에 쓰는 예산이 600조쯤 되기 때문에 5년이면 653, 3천조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을 쓰는데 그중에 뭐 100조, 그것도 민간에서 펀드를 만들겠다는 거니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공약은 아니고 이미 기업들이 안 그래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조직해가지고 100조를 만들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디테일한 건 여기저기서 긁어 모은 것들이라 뭐 큰 차이는 없다. AI에 투자하겠다. 뭐 그냥 그런 걸로 얘기하면 돼. 이건 사실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 AI 투자 안 하겠어요? 이거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다만 이준석이 부처 개편이 좀 특이한데 일단 통일부와 외교부를 합쳐서 외교 통일부를 만들겠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 백범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부를 없애버리는 건 자칫 이제 북한의 그 이국가 전략을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외교안보 상황이 급변하면서 북한을 우리가 흡수해야 되는 상황으로 갔을 때 이런 부처 개편은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걸 지적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여가부 폐지는 원래 이준석의 대표 공약이잖아요. 윤석열 때도 써먹었던. 그래서 여가부를 폐지한 다음에 가족 청소년 기능은 복지부로 보내고 양성평등 정책은 국가인권위원회로 보내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 이렇게 부총리 3체제를 만들겠다는 건데 뭐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죠.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별로 권한을 나눠주겠다는 거니까 지금도 사실 우리가 이 조선시대 삼정승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영의정 국무총리 있고 사회부총리 있고 경제부총리 있고 이래서 좌의정 의정 이런 개념인데 요거에다가 하나를 더 안겠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안보 총리하면서 NSC를 폐지한다고. 그죠.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굳이 뭐 필요 없는데 어쨌든 그냥 뭐 줄이겠다는 거니까 그냥 자기가 잘 모르는 거 다 없애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작은 정보로는 구현하겠다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요거는 이제 옛날에 기획재정부가 원래 기획예산처하고 재무부 두 개로 나눠 있었는데 그걸 합친 건데 그걸 도로 띄어내서 그 예산 기획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보내고 재무부는 이제 돈 나눠주는 기능만 하는 걸로 그렇게 나누겠다는 뭐 블라블라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게 좀 특이하긴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요거는 뭐 그냥 이 현안이니까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다 할 뭐 큰 차별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를 상대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만 이재명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거고 김문수는 즉시 한미 정상회담 해가지고 거기서 뭐 자기가 협상을 하겠다는 거고 그 이준석도 약간 신중한 입장을 우려하면서 좀 대화를 해나갔다 이런 정도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다 할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다만 현안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입장 차이가 있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에너지가 사실 이번에 TV 토론 과정에서 좀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는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전환을 주로 친환경 에너지 위주로 하겠다는 거고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원전을 중시하겠다. 그래서 탈원전을 폐지하겠다. 뭐 이런 건데 알다시피 이 논쟁은 이미 지난 3년 전 됐을 때 한번 뜨겁게 했던 거고 그때 아리백 논란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별로 의미는 없어요. 이번에도 TV 토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에너지 비용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가 더 싸냐? 친환경 에너지가 싸냐? 원전이 싸냐? 이거 갖고 1차부터 3차까지 계속 후보들이 논쟁을 벌였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게 에너지 가격이 계속 벽을 하고 있어요. 매년 변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아시겠지만 안 그래도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는 데다가 AI 산업이라는 게 이게 에너지 엄청나게 빨아들이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 에너지건 원전 에너지건 따질 때가 아니에요. 에너지는 다 똑같은 전기지. 전기에 뭐가 딱지 붙어서 나옵니까? 그냥 친환경 에너지도 최대한 많이 들리고 원전도 쓸 수 있는 가용 써야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탈원전이라는 거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이란 슬로건을 쓴 거지 실제로 탈원전을 한 것도 아니고 원전의 속도를 줄이는 감원전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80년에 걸쳐서 원전을 줄이겠다는 건데 실제로 한 5년 깨작깨작 하다가 다 이렇게 중단한 거고 그래서 사실은 큰 그냥 정치적인 슬로건입니다. 싸울 의미도 없는 거고 친환경 에너지라는 건 지금 계속 가격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원전 가격하고 비교하는 게 별로 의미도 없어요. 그런 경제성을 따지는 건 그냥 정치적인 논란일 뿐이다. 그 에너지 문제가 정치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을 벌이고 있는 거죠. 다만 좀 유의미한 건 이런 거죠.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건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대선 그 대표로 당대표 출마할 때 당대표 출마 선언에도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었죠. 요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게 이 우리나라 남부 해안 지역에서 그래도 그나마 해력 그 풍력 발전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면 그게 사실은 서울로 끌고 와야 되잖아요. 도시로 끌고 와야 되는데 송전망이 없어서 못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송전망을 전국에 쫙 깔겠다는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건 기존에 이 송전망을 깔겠다고 하다가 그래 여러분 밀양 송전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할머니들이 쇠사슬 묶고 반대해갖고 못한 거잖아요. 그때 민주당의 뭐 장하나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내려가갖고 같이 몸에 쇠사슬 묶고 반대하고 막 이랬거든. 근데 이걸 민주당이 막은 거예요, 사실은.
이 송전탑 과거에는 원전의 에너지를 서울을 끌고 오려고 하는 걸 이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몸으로 막은 건데 이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원전이 아니라 그 친환경 에너지를 끼우겠다는 거지만 이건 의미는 있다고요. 실제로 한다면 이게 이제 이명박의 4대강처럼 이른바 이제 전국을 요거 개발 사업인 거죠. 전국에다 이렇게 일종의 개발 사업이고 잘만 되면 그 전국의 에너지 그 그리드를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한다면 저는 이건 의미 있는 전략이다,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K 이니셔티브라고 이번에 대선 출마하면서 얘기했던 이른바 문화 강국, 그러니까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다 하는 얘기고 K 한류는 이미 문화 산업이 그 김대중 때 만든 이후로 스스로 발전해가지고 이미 BTS 뭐 블랙핑크 전 세계에 이미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이미 잘 나가고 있는 문화 산업에 그냥 이렇게 숟가락을 쓱 얹는 이제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딱히 그 윤석열 정부도 뭐 넷플릭스랑 뭐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차별화된 전략은 아니에요. 이미 잘하고 있는 거 그냥 조금 더 도와주겠다라는 정도의 그냥 얹어가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니까 너무 이제 기존 지지층이 약간 섭섭해하는 것 같으니까 지난 22일에 기본사회 실천 공약이라서 빠방 하고 또 발표를 했죠. 요건 이제 기존 진보층을 달래기 위한 정약인데 기본사회위원회라고 하는 걸 정부 산하에 만들어서 이건 민주당에도 있는 거죠. 근데 요걸 정부 산하로 가져가서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나 기본소득 기본사회 버린 거 아니야? 라면서 이제 진보층을 달래는 공약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상병수당이라고 하는 소득 지원 제도를 단계적 확대. 이 상병수당이라는 게 저도 그 이승훈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아는 건데 OECD 국가 중에 상병수당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미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승훈 교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그 경로를 쭉 추적을 해보면 되게 아파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파갖고 실직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수당이 안 나오니까 자기 벌어놓은 돈을 까먹으면서 버티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까먹으면서 버티는 동안 원래 있던 직장에서 실직하고 한번 정규직에서 탈락하면 우린 다시 못 들어가니까 비정규직으로 떨어지고 거기서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또 병이 더 나고 그래서 몸이 더 아파가지고 또 일도 그만두고 그렇게 몇 번 아프다 보면 턱턱턱 해가지고 빈곤층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팠을 때 상병수당이 나와가지고 그걸 좀 버텨줘야 그래야 이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단계적 확대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정 여력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솔직히 얼마나 구체적으로 단계적이 어느 정도 누구한테 어느 기간에 걸쳐서 얼마나 확대하겠다는 거는 아직 모른다. 그건 집권해봐야 아는 거고. 그다음에 아동수당, 농아촌 기본소득. 요게 이제 이재명의 기본소득의 그 유산이 흔적이 조금 남아 있는 거죠. 아예 없애긴 좀 그러니까 그냥 근데 사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금 농가직불금이라는 것도 있고 아동수당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고 그냥 그거를 나이를 좀 늘리겠다 뭐 이런 정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란 이름을 좀 붙여서 그래도 나 아직 기본소득 버린 거 아니야라고 이제 살짝 지지층을 달래는 정도의 얘기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이라고 해서 연금 개혁은 이미 그건 했으니 모수 개혁은 했으니까 구조 개혁을 하겠다는 거죠. 이건 이제 이준석이 워낙 난리를 치니까 할 수 없이 연금 개혁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이런 것도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같은 시범 사업을 하겠다. 그다음에 맞춤형 공공구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기 이건 뭐 민주당 쪽에서 계속 해오던 얘기인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약간 이제 진보 진영을 달래기 위한 복지 공약을 조금 추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를 한 날 김문수도 또 마찬가지로 이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는데 사실 김문수 정치개혁 공약은 좀 이따 개헌 얘기하겠지만 임기 3년 단축하겠다는 건 원래 했던 얘기고 이 국회 판가리 부분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 요게 이제 조금 그날 새로 나온 공약이긴 한데 국회의원 정수 감축은 그냥 포퓰리즘이죠. 그냥 반 정치 반 국회 혐오 정서를 그 달래기 위한 정책인데 사실은 이게 안 먹히는 게 지난 계엄 이후로 국회가 계엄을 해제함으로써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국회에 대한 효능감이 높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가장 높은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 국회의원 10% 줄이겠다는 건 사실 뭐 별로 그 시대에 맞는 정책도 아니고 그냥 뭐 그렇고 그런 정책이죠. 나머지 뭐 대통령 불소추권 폐지나 이런 거는 그냥 이재명을 염두에 둔 공약일 뿐이고 뭐 나머지 뭐 특별하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 그냥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개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개헌은 이제 이재명, 김문수 둘 다 얘기하고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 4년 중임제로 가겠다는 거예요. 다만 표현이 좀 다른 거죠. 이재명은 4년 연임제라고 표현하는 거고, 김문수는 4년 중임제라고 표현하는 건데, 김문수는 다만 자기 임기를 2년 깎아서 다음번 총선할 때 3년 뒤부터 하자라는 거고, 이재명은 그냥 4년, 자기 임기 다 마치고 그 다음부터 하자는 거고, 연임제는 그냥 그 연임할 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는 거고 중임제는 미국처럼 한 번 쉬었다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연임제란 말이 국민들이 익숙치가 않으니까 푸틴처럼 영구 집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설명을 다 했는데 그냥 임기 끝날 때 한 번만 더 연임 기회를 주겠다는 거라고 설명을 다 했는데 안 들려 이러면서 그냥 푸틴처럼 장기 집권하겠다는 거라고 그냥 우기고 있는, 그래서 논란을 억지로 만드는 상황이고 사실 별로 의미는 없어요. 아니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무슨 그런 바보 같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헌안에 대해서 나머지는 뭐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게 한다든가 감사원을 국회에 이관한다라든가 뭐 이런 건 다 하면 좋은 거죠. 그동안 다 나온 얘기들이고 그냥 그런 걸 모아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 이걸 네네네네. 그 자꾸 뭐 불체법 어, 내세우고 완전 폐지하는데 국회의원한테 저런 걸 안 주면 어. 그게 말도 안 되는 말도 거예요. 안 되잖아요. 아, 이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나와갖고 계엄을 하는 판인데, 근데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국회의원이 어떻게 정부를 공격 비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의회주의의 원리를 전혀 모르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냥 정치 포퓰리즘, 그 국민들의 반정치 혐오 정서에 기대서 막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들으시면 안 돼요. 이런 걸 하면 실제로 하면 큰일 나는,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이 들어도 강화하는 정책인 거죠. 그래서 사실 김무수 아무 얘기나 막 아무 말 대잔치로 막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공약은 이건 1차 토론 때 잠깐 나왔던 거죠. 그 이재명과 김문수의 결정적인 차이는 코로나 때 쓴 정책 자금, 코로나 때 정부가 대출해 준 정책 자금을 일부 탕감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재명은 코로나 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때 그냥 일방적으로 막 지원을 했거든. 근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하도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비판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지원이 아니라 대출 형식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냥 그 탕감해 주자, 다른 나라들처럼. 그때 자영업자도 힘드니까 그 얘기인 거고, 김문수는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이제 뭐 이 지원단을 설치해서 뭐 전문 은행이라는 것도 결국 대출이고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대출 방식으로 유지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TV 토론 때 이재명이 이걸 물어봤죠. 그래서 탕감해 주는 거에서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뭐 정확하게 뭐 그거에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면서 살짝 말을 돌리면서 그냥 유야무야 뭉개고 넘어갔죠. 그래서 결국 근데 이제 이걸 탕감해 주자고 하는데 반대할 수 없잖아요. 반대하면 이제 자영업자들 표가 다 나갈 테니까. 그래서 흐지부지 뭉개고 넘어가긴 했지만, 사실은 이걸 탕감해 주면 그 누가 갚겠어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같이 그 빚을 나눠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 세대에도 넘기는 거고. 요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저출생 공약으로 가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보세요. 1번 공약들만 보세요. 1번 공약들만. 이재명은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공제 한도 상한 추진. 뭐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김문수는 결혼 출산에 따른 최대 9년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아,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준석은 세 자녀 가구 차량 핑크색 다자녀 등록 번호판. 이 뭐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짜잘해요. 이게 김문수는 나중에 이제 허경영 흉내 내가지고 자녀 나오면 1억 주겠다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하긴 했는데 그게 실제 공약은 아니겠죠. 또 될 리도 없으니까. 독일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요. 네, 애를 하나 키우잖아요. 네, 그럼 국민연금 네. 10년치 분무를 정부해줘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게 조금 뒤에 아이디어가 있긴 있어요. 그런 아이디어도 있긴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하면 좋을 텐데 이게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짜잘하냐면 기본적으로 저출생 공약을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이미 기존의 정책들이 상당 부분 그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좋다는 건 다 갖다 쓰고 있고 그런 아이디어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정책들 뒤쪽을 보시면. 그래서 사실은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출생 문제는 이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별의별 혜택들을 다 줘요. 정규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앞단이 문제인 거죠. 제가 결혼불능세에 대해서 12년 전에 쓴 것처럼 부동산 정책이 문제인 거고 고용 정책이 노동 정책이 문제인 거죠.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한 게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큰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너무 큰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결혼을 아예 못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결혼한 사람들을 더 지원해 준다고 해서 뭘 이미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거든. 그래서 사실 큰 의미는 없다. 근데 어쨌든 요 안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로 가보면 뒤쪽에 보면 고령화는 이재명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축소하자는 거고 우리가 기초연금 받을 때 40만 원, 40만 원 하면 부부면 8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부부가 둘 다 해당이니까 좀 깎아. 그래서 60만 원만 주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TV 토론 때도 얘기를 했죠. 이 감액이 좀 심하니까 그것 좀 이게 60만 원, 70만 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 회복하자라는 정도의 얘기고 그 김문수는 재정 이 국민연금이 자꾸 이렇게 고갈된다고 하니까 그 자동 조정 장치를 만들자라는 건데 요것도 이재명이 김문수한테 물어봤죠. 자동 조정 장치 만들면 나중에 그러면은 재정이 부족해지면 연금액을 깎자는 얘기 아니냐. 그럼 국민들이 불안해갖고 국민연금 가입하겠냐라고 물어봤더니 또 그것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죠. 어버버 하면서 쭉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어려운 문제죠. 이준석은 특징적인 게 이제 신구연금 분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아저씨들은 아저씨들이 그냥 자기들이 낸 돈으로 가져가시고 우리는 우리끼리 돈 모아서 우리끼리 연금 따로 굴릴게요. 요 얘기잖아요. 딱 20대 맞춤형 20, 30대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속이 시원하니까 20, 30대가 되게 지지하죠. 하지만 사실 이건 아시겠지만 이거 포퓰리즘 공약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연금을 쪼개버리면 구연금도 망가지고 신연금도 망가지고 구연금도 지속 가능하지가 않고 신연금도 신연금은 인구가 너무 적으니까 작동이 안 되고 돈이 너무 적어서 작동이 안 되고 구연금은 주다가 중간에 뚝 끊겨버리니까 역시 작동이 안 되고 그래서 양쪽 연금이 다 망가져 버리는데 그냥 일단 20, 30대 청년들이 좋아하니까 일종의 포퓰리즘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거기다가 또 하나 나온 게 권영국 후보가 너무 권영국 후보가 안 들었으니까 지난 TV 토론 때 노인 기초연금을 70만 원으로 인상하자라고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야, 맞는 말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됐냐면 근데 노인 기초연금이 지금 40만 원, 8만 원부터 시작해서 올리고 올려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40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노인 기초연금은 처음에 도입했을 때 이게 박근혜 대표가 제안하고 노무현 정부가 받아들이고 유시민 장관이 실행해가지고 처음에 도입했잖아요. 노인기초연금이 처음 도입됐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국민연금이 사각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노인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노인 자살률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노인 자살률이 OECD 최고치를 막 치솟다가 이때 그래도 10만 원, 20만 원, 한 30만 원 주니까 아 이거 자살하려던 분들이 한 달만 기다리면 30만 원 나오는데 이러면서 자살을 이렇게 약간 주저하게 되면서 실제로 자살률을 노인들이 낮추는데 의미는 있었지만 이거는 산업화 세대들을 그 진짜 아무런 노후 준비 없이 모든 자산을 다 자녀들을 위해서 다 투자하고 자기는 땡전 한 푼 없이 자녀만 바라보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자녀들이 버리면 그냥 이렇게 이게 리어카 끌고 폐지 줄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인들을 위한 정책으로서는 의미가 있었어요. 국민연금 가입도 못했고 이런 분들은.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 노인에 들어가는 분들은 사실은 이른바 민주화운동 대학 졸업 다 하시고 열심히 직장 생활 하시면서 정규직화해서 정년까지 하고 돈 꽤나 벌어서 아파트 한 채 두 채씩 사고 그리고 십몇 억쯤 자산을 축적한 상태에서 노인이 되시는 분들이 주류인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이미 40만 원 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저 70만 원까지 들리자? 이거는 사실은 지금도 사실은 이 기초연금은 상당한 재정의 압박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상당한 자산을 축적한 분들이 노인 세대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액수를 총액을 더 늘리자라는 건 사실은 이거 민주노동당은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정말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라면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죠. 오히려 지금은 기초연금을 좀 줄여나가면서 오히려 진짜 극빈층, 진짜 그런 자산 축적이 안 되신 분들에 더 두텁게 뭐 100만 원을 준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세분화해야 될 시점인데 오히려 선별복지로 돌아가야 될 시점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그냥 기초연금 70만 원 늘리자는 건 상당히 좀 무책임한 이건 좌파 포퓰리즘 그야말로 진보 쪽의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취지는 좋지만 함부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 공약으로 가면 사실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저희 노동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노란봉투법이잖아요. 그래서 노조법 2, 3조 개정. 그렇게 해서 하청업체도 본청, 원청 회사를 통해서 소송할 수 있게 원청에서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고 포괄임금제, 이거 시간의 수당 n분의 1을 갖고 하는 거 이거 없애자는 거고 4.5일제 도입은 이거 인기 있는 공약이니까 양 후보가 다 주장을 하고 있죠. 다만 이재명 후보는 근로시간을 그냥 임금은 그대로 둔 채 근로시간만 단축하자는 거고 김문수 후보는 노동시장 유연화해가지고 월, 화, 수 목요일까지 한 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 날 오전에 퇴근하자는 거고 이제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조금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하자는 건 다 둘 다 비슷한 취지고. 근데 뭐 다만 노란봉투법은 김문수 후보는 명확하게 반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이거 악법이니까 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뭐 요거는 뭐 진보 진영에서 하는 얘기를 일정 부분 이재명 후보가 수용했다고 볼 수 있죠. 다만 그 실제로 법도 몇 번 통과시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갖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야당일 때는 주장했지만 그리고 후보 시절에 했지만 실제로 이걸 할지 어떨지는 대통령 되고 나서 안 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실제로 하면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인상 공약했다가 당선되고 실제로 했다가 굉장한 역풍을 받았잖아요. 이것도 아마 그런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실제로 한다면 굉장히 큰 사회 변화를 일으키고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책이라고 봅니다.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거지만. 그다음에 이제 법조로 가면 뭐 요즘 이제 특히 마지막에 대법원의 그 조희대 대법관의 그 파기환송을 위해서 그 사법개혁에 대한 논리가 굉장히 일어났잖아요. 뭐 다른 거는 크게 볼 거 없고 일단 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법관 대법원 정원 확대
대법관 정원학대 같은 게 막판에 선거 막판에 큰 이슈로 들어왔다가 100명까지 늘리고 법조인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가 좀 논란이 너무 과하지 않냐 그러니까 약간 그건 내 뜻이 아니었다라고 접은 상황이죠. 근데 100명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14명 정원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한 20명 선까지는 늘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대법원에 일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각해버리는 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에선 당연히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하고 검수완박하고 이제 뭐 그런 얘기들 그 검사 징계 파면제도 도입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폐지하자는 게 가장 큰 공약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과 관련된 공약들 뭐 수사 방해 금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 이준석에서 좀 특이한 점은 교사 소송을 국가 책임하겠다는 거 이거 서희초 사태에 대한 그 사실 교사들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만 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사들 입장에서는 교사들이 소송당하면 그 비용 자기가 내야 되고 이거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교육청에서 도와주지도 않고. 근데 이제 교사가 받는 소송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든 비용을 다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니까. 사실 현직 교사 입장에서는 이게 그나마 좀 솔깃한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국가공인 탕점 도입하겠다. 뭐 재밌는 얘기죠. 공수처 폐지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 관련해서는 요건 최근에 좀 이슈, 이건 공약이라기보다 이슈에 대한 입장인데 이제 기본 공제를 좀 늘리겠다는 거죠. 현재는 이제 그 150만 원인 거를 180에서 20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하니까 국민의힘 그거 받고 3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더 감세를 해주겠다는 거고, 근데 물가 연동제 얘기 나오고 성과급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연금 없고 국민의힘에서는 직장인이 성과급 위주로 임금 체계를 바꾸면 세액을 더 감면하겠다는 거니까 성과급 위주로 임금 체제를 좀 호봉제에서 성과급 위주로 좀 바꾸라는 걸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교육 분야. 교육 분야는 사실은 전혀 논란은 안 됐죠. TV 토론에서 한마디도 안 나왔죠. 근데 그래도 나온 정책들 정리해 보면 이재명은 서울대 10개 만들기고 우리가 잘 아는 이범 대표, 이범 원장님, 이범 부원장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건 그냥 서울대 수준의 예산 지원을 전국에 있는 지역 거점 대학들한테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이범 원장님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서울대는 입학하는 순간 신입생이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합격하는 순간 연봉 6천짜리 직장인이 되는 셈이야. 나라에서 6천을 지원해 주니까. 물론 나 같은 문과한테는 별로 혜택이 없고 그렇게 안 느껴지지만 이공계에 가는 애들은 왜냐면 워낙 기자재나 장비가 연구 장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니까 서울대 입학하면 그냥 연봉 6천 직장이 되는 셈이에요. 근데 연고대로 가면 그게 3천대로 팍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뭐 서성한 중앙대로 가면 1,000대로 훅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몇백만 원대라 그냥 창피해갖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대 수준의 국가 지원을 전국에 있는 지방 거점 국립대들한테 해가지고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범 선생님의 공약을 민주당이 이재명 캠프가 받아 안아서 1공약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건데 뭐 좋은 얘기긴 한데 돈은 어디서 나는데 이렇게 이제 돈은 어디서 나는데에 대해서는 그냥 뭐 과로인 거고 김문수는 서울대 공동학위 활성화라는 건 이건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가 했던 공약인데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에 그러니까 입학하면 서울대랑 공동학위를 해가지고 서울대 학위를 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 서울대는 이미 법인화해가지고 국립대가 아니에요. 법인에서 이미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거기에 억지로 엮을 수가 없어요. 물론 특별법을 만들고 뭐 억지로 하면 되겠지만 이게 굉장히 무리한 공약이고 그 김문수 아마 실제로 할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이렇게 던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AI 교과서는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에 AI를 넣겠다는 정도 얘기인 거고 교육감직선제 폐지가 그나마 이제 그 보수 공약인 거죠. 근데 이것도 실제로 하기가 어렵죠. 입법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법이 민주당한테 유리한 제도를 바꿀 리가 없잖아요. 근데 부실 대학 구조조정하겠다는 거 그냥 보수 정권이니까 하는 얘기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교사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하겠다. 요거는 저희 회사에서 단독 기사 쓴 건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교사가 현직을 유지한 채로 선거에 출마까지 할 수 있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까지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단독으로 법이 나왔죠. 그렇다고. 네? 법이 그렇다고. 그렇죠, 그렇죠. 교사가 현직 교사인 채로 선거에 출마까지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그 지난번에 김성호 선생님 발표도 하셨지만 헌법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헌법에 교사의 중립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걸 진짜 끝까지 관철하려면 위헌 심판까지 가야 될 거예요. 이걸 법을 만들어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해서 법이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거 위헌 소송 제기할 거고, 그럼 위헌 심판까지 받아서 헌법재판소까지 통과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지나는 과정이 있고, 진짜 이걸 하려면 개헌을 해야지. 완전히 개헌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위헌 소지를 없애줘야 가능한. 그래서 가야 할 길이 되게 먼 공약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교육 강화하겠다는 것도 이것도 뭐 하면 좋은데 이것도 이제 교사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길게 가면 이제 개헌까지 염두에 두고 길게 가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 공약은
사실은 뭐, 이게 가장 핵심은 이제 그 남녀 임금 격차죠. 우리나라는 사실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OECD 기준으로 봐도. 근데 이제 사람들이, 특히 이대남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도 노조를 하니까 우리 회사 임금 체계를 들여다보잖아요. 왜 이게 시작되냐면,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 회사 같은 기본 그 임금 테이블이 그 신입사원 임금 테이블이 그 2x2로 해가지고 네 가지 기준이에요. 하나는 대졸이냐 아니냐. 그좀 약간 차별을 둘 수 있죠. 그 다음에 군필이냐 아니냐. 이걸로 차이를 둬요. 그 처음엔 몇만 원밖에 차이 안 나. 그런데 그 몇만 원 차이가 나중에 이제 임금 인상을 할 때 퍼센티지로 임금 인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리의 마법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처음에 몇만 원밖에 차이 안 났다는 게 나중에 쭉쭉쭉 차이가 나가지고 한 30%까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0몇 년 차 직장이 되면 같은 내 동기인데 나는 뭐 6천만 원 됐으면 얘는 4천만 원밖에 안 되고 막 엄청나게 차이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남들이 피해의식을 가지는 건 취업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취업을 하면 그다음부터 훨씬 남자가 유리하거든요. 승진도 빠르고 임금 인상도 빠르기 때문에 남자들이 훨씬 유리한 사회라는 걸 취업하면 알게 되는데 20대까지는 취업을 안 해봤으니까 이런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이 이 여자에 대해서 되게 차별받고 있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용시장에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데 이게 민간 기업의 임금 체계를 정부가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하잖아. 그래서 런 임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게 하면 기업들이 좀 눈치를 보지 않겠느냐. 여성계 눈치도 좀 봐가지고 그런 임금 차별을 좀 시정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뭐 나머지는 좀 짜잘한 복지 공약들이죠. 근데 이제 뭐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 하자는 의견은 계속 있는 거고.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엔 양성평등 군복무 시스템에서 여자도 군대 가게 하자 이제 이런 건데. 근데 물론 이제 진짜 의무는 아니고 희망복무제를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면 이미 여성 부사관 군대 다 가잖아요. 여자 장교도 먹고 다 군대 다 지원받고. 그러니까 사실 이미 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누가 사병으로 여자 군대를 가겠어요. 그거는 지원도 안 할 뿐더러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미 있는 제도인 거고 이준석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본인의 대표 공약인 거고 그래서 건영국고도 성별 임금 공시제 이건 이재명 후보랑 비슷한 취지의 공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오히려 격상하자는 거고 성평등부 얘기는 아마 민주당도 비슷하게 공약했죠. 그래서 이거 정부조직 개편할 때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군대로 가면 이게 또 이게 그러니까 앞뒤가 충돌하는 거야.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이 성별 임금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가 군 후봉을 인정해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용 후보는 군 공약으로 나오는 게 군 경력을 후봉에 인정해주자고 하니까 이것도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벌리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공약을 이제 바로 연달아 제시하고 있는 거고 김문수 후보도 군 가산점제 부활하자는 거고 여성희망복무제도 마찬가지 맥락이고 이준석이 좀 특이한 건 장교 부사관 복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왜냐면 지금 이게 사병 기간을 단축하다 보니까 저도 장교로 복무했지만 장교는 40개월이잖아요. 사병은 2년도 안 되는데 1년 몇 개월인데 그러니까 너무 불리하니까 장교 지원자 부사관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원이 안 돼.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맞춰서 2년으로 줄여주자는 건데 이것도 사실 군대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장교나 부사관은 예를 들면 기술군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갑이라든가 항공정비라든가 이런 쪽의 부사관이나 장교로 가면 2년 배워갖고는 써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세 사람 다 군대를 안 아, 받아준다. 그러니까. 너무 멀어. 그러니까 군대를 가보면 바로 알거든요. 이게 2년 해가지고 될 게 아닌데 네. 2년으로 줄여지면 실제로 써먹을 수 없는 부실 장교들을 부실 부사관들을 양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뭐 그런 생각이다. 그다음에 초급 간부 뭐 등록금 지원 이런 건 뭐 좋은 거죠. 그리고 군복무 유예 자기도 군대 안 갔으니까 유예해주자 뭐 그런 얘기인 거고. 간부 병사 최저임금 보장도 마찬가지. 이미 임금이 너무 높아갖고 지금 부사관들이 다 이탈하고 있는 판인데 최저임금 보장해주자는 거죠. 그다음에 한국형 모병제 이것도 사실 이건 좌파의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형 모병제 하면 큰일 납니다. 이 지금도 모병이 안 되는데 모병제를 해가지고 도대체 얼마를 줘야 사병이 모병이 되겠냐고 순수하게 돈으로 모병한다고 치면 내 생각엔 억대 연봉을 준다고 해도 사병 모집이 잘 안 될 거예요. 누가 군대를 가고 싶냐고요. 물론 억대 연봉 준다고 하면 가겠지.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50만 대군을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이제 그런 막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 공약으로 가면 다 기본적으로 의료 대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뒷정리하겠다는 건데 결국 뾰족한 해법은 없어요. 다 그냥 위원회 만들겠다는 거. 이재명도 위원회 만들겠다. 국민의힘도 위원회 만들겠다. 이준석은 그냥 보건부 산하에 뭐 어쩌고 이건 없어 공약이 아예 없어. 사실 뾰족한 방법은 없고 다만 이재명은 이 공공의료에 좀 더 초점을 둬가지고 지역에 이제 주치의 제도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그런 걸 조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수가 좀 개편하겠다는 거고 뭐 사실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윤석열이 싸지는 똥을 치우겠다 이제 뭐 그런 얘기고 뭐 이렇다 할 차별성은 잘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하기 때문에 대통령실 내려가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아시겠지만 지금 허 벌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국회 분원 만들고 제2청와대 만들어서 그 완공되고 내려가겠다는 건데 5년 동안 열심히 공사해도 5년 안에 임기 중에 완공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네네. 이 프로라는 게요 원래 네. 일본 도쿄 어. 가장 적을 가까이 막을 수 있는 데가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중요해요. 네, 스웨덴, 네. 네, 북경, 네. 미국 워싱턴 이런데 우리나라 거꾸로만 서울에 있는 걸 갖다가 밑에 내리자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게 되게 비겁한 거죠, 사실은. 그건 피한다는 소리예요. 예, 정부 기관, 대통령이 앞장서서 북한의 남침을 막는다는 상징성도 있는 건데, 대전으로 내려가는 건 마치 이승만이 유교 났을 때 대전으로 도망간 거랑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매국치라고 매국하고 한번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삼국, 이거 메가시티 얘기잖아요. 그건 김문수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 메가시티는 워낙 유행이 돼가지고, 어차피 이제 한 5개 정도 권역을 강화해서 메가시티로 집중 개발하겠다는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고, 다만, 김문수는 GTS를 자기가 경기도지사 할 때 했다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이렇게 업적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GTS는 뭐, 김문수가 아니라 누구라도 했겠죠. 그냥 그 시대가 요구한 정책이었고, 그 이후 경기도지사들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김문수만의 공약이 아닌데, 어쨌든 자기 공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GTS를 전국의 5대 메가시티에 다 깔겠다 이 얘기인데, 사실은 GTS를 깔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 인구가 서울로 다 몰려. 지금도 KTX 때문에 다 서울로 와가지고 지금 그 춘천 닭갈비가 닭갈비만 먹고 다 당일에 돌아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건데 GTS를 깔면 더 서울로 많이 인구가 집중되겠지. 이게 사실은 네,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좋은 공약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냥 주장하는 거고. 이준석의 특징은 이준석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디 지역 개발을 하겠다는 것보다 권한을 나눠주겠다는 거에 포인트가 있죠. 근데 이건 좋은 공약이긴 하지만 그 TV 토론에서 권영국 후보가 되게 잘 지적했죠.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최저임금이 예를 들면 광주가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사람들이 광주로 내려가겠느냐. 오히려 최저임금 비싸 서울로 올라오겠지. 그래서 이게 오히려 역유입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 낮춘다고 해서 기업들이 내려가겠느냐. 별로 의미 없는 공약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석이 그건 그 지역의 자율로 맡기겠다는 거 아니냐. 아니면 안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얘기가 대충 피해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이거 인천 지역의 공통 공약이에요.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다른 것 같아도 지역 공약으로 가면 결국 다 공통 공약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역의 민원 사항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수건 사업들은 어차피 진보 보수를 떠나서 다 그냥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또 우리 또 백범원 교수님이 좀 이따 코멘트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냥 뭐 기본적으로 민주당스러운 공약이 한쪽에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이재명은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조금 언급한다는 게 기존 민주당과 좀 달라진 점이고 어쨌든 북한과의 대화를 좀 이렇게 복원하겠다라는 거죠. 남북 정상회담 추진도 있긴 있지만 요거는 급하게 하진 않겠다고 얘기했죠. 그냥 이제 원론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김문수 후보는 한미 핵 공유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전술핵 재배치도 논의하고 뭐 이런 게 좀 핵을 강조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죠. 핵을 강조하느냐 아니냐.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가 확실히 다르죠. 그 김문수하고 이준석은 확실히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대항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거고 이재명은 그 유명한 CAC 중국하고도 잘 지내면 되지 뭐 굳이 왜 중국이랑 싸워야 되냐 뭐 이런 정도의 이 스탠스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을 친중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거는 그때 이준석도 그렇고 김문수도 계속 친중 프레임으로 몰아가잖아요. 이거 굉장히 국익에 해가 되는 사실 그렇게 할 건 아니죠. 왜냐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를 친중으로 몰면 당선되고 나서 미국이 어떻게 보겠어요. 이게 친중 정권이 들어섰다고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이 실제로 친중도 아니잖아요. 그냥 윤석열이 너무 저쪽으로 가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다른 얘기를 한 것뿐이지 무슨 이재명이 친중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국익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무책임한 그런 공약을 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자면 일단 이번 우리가 대선 공약을 볼 때 실제로 실현하기 어려운 정책일수록 대선 전에 공약으로 제시해야 그래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표적인 게 노무현이 제시했던 행정수도 이전이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건 생각해 보세요. 5급 사무관들을 행정고시부터 우리나라 최고 기득권 엘리트들을 갑자기 다 세종시로 보내버렸잖아요. 이게 실행 가능한 정책이었겠어요? 근데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때 수도권에서 이거 승부수를 거는 거죠. 왜냐면 그때는 이회창과 노무현이 아주 엇비슷하게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거고 수도권에서 지지를 많이 받는 후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세종시를 그 충청권표를 얻기 위한 공약으로 던진 거고 실제로 노무현 후보는 이회창 후보에 비해서 충청권에서 40만 표를 더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통령 후보로서 당락 차이가 40만 표로 났어요. 그러니까 이 공약이 결정적이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행정수도를 이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공무원들이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뤄낼 수 있었던 건 대선 공약인데 안 하란 말이냐라고 하는 그 논리로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거고 총선에서도 마찬가지고 박근혜도 자기도 같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이 뭐 세종시 특별법 만들고 뭐 이렇게 탱크를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다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막은 거는 대선 공약으로 국민의 승인을 받은 공약이었기 때문에 밀어붙여서 통과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번 대선의 특징은 정책이 없다. 정책이 전혀 논쟁이 되지 않고 계엄 찬성이냐 반대냐,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이 구도가 모든 정책을 압도하는 선거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 논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게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른바 뻥축구, 부자 몸조심 전략을 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 연장전 들어가면 3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공허면 어떻게 합니까? 뻥 쳐가지고 저쪽으로 보낸 다음에 고생 좀 해라 이러고 지 피스 돌리고 이러잖아요. 딱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논란이 될 만한 정책을 내질 않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짜잘한 아이디어 공약들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국가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큰 공약은 안 나오고 왜냐면 반발이 생기고 논란이 생기니까 인재 영입도 안 하잖아요. 새로운 인재도 발굴 안 하고 그냥 기존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논란을 안 만드는 게 이재명 캠프의 기본적인 전략인 거예요. 아주 합리적인 전략이죠. 아주 합리적인 전략이지만 거기다가 중도 보수 노선을 표방하기 때문에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는 거죠. 진보 정책도 갖다 쓰고 보수 정책도 갖다 쓰고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이렇게 선택지를 가진 경우가 없죠.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이후에 3년 뒤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해요. 문재인 정부와도 차별화할 수 있고 윤석열 정부와도 차별화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3년 전에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당이 여전히 친문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고 친문 세력이 장악한 당에서 이재명이 후보가 된 상황, 얹힌 후보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득주 성장이라든가 그런 문재인 정부가 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그걸 눈치를 봐가면서 조금 조정하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아빠가 충전을 근데 사실 지난 총선을 혼자 딴 거치면서 거하고 놀고 있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날려버렸잖아요. 친문 세력을 다 숙청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편히 그냥 이렇게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다른 정책들을 막 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완전히 그 이재명은 백지수표를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더군다나 공약도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K 이니셔티브 이게 뭡니까? 먹사니즘, 잘사니즘 그냥 막 던진 거예요. 말 듣기 좋은 얘기 막 던지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양 정부에 구애받지 않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되게 이렇게 편한 선거를 치렀다. 정책적으로는. 다만 그만큼 집권 후에 뭘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먹는다 해서 뭐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도대체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고서 뭘 할 거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재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재명 대통령 도대체 뭘 할까요? 이 중에 아무거나 골라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얘기한 게 없으니까 그냥 좋은 얘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집권 이후의 불확실성도 굉장히 크고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지라고 이제 궁금해하면서도 일단 계엄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짚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아젠다가 있다. 그게 뭐냐면 산업구조 계획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 우리나라는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미국의 관세 전쟁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은 일시적인 겁니다.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잠깐 시끄러운 거고 사실 트럼프는 임기가 끝나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리고 미국 트럼프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관세를 낮출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막 낮추기도 하잖아요. 요거는 잠깐 앓는 감기지만 진짜 태풍은 중국으로부터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중국이랑 다 겹쳐요.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뭐 철강, 조선, 뭐 석유화학 할 거 특히 석유화학은 직격탄을 맞았잖아. 이 중국이랑 다 겹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중국이 규모의 경제를 쫓아오면서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다 빨아먹고 있는데 다행히 미국이 그 무역 전쟁을 해가지고 중국을 고립시켜주는 덕분에 원래는 사실은 조선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다 망해야 되는데 중국산 물건을 안 쓰는 바람에 한국이 연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제2의 전성기가 와가지고 방산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살아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거는 그 해결이 될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보다 더 중요한 건 중국이다. 중국이 쫓아오는 추격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중국과 차별화된 산업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산업구조를 개혁해야 되거든요. 산업구조를 개혁하려면 노동개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노동시장을 좀 더 유연하게 바꿔요. 저도 노조 출신이지만 노동시장을 옛날에 독일의 하르츠 개혁처럼 조금 더 유연하게 바꿔서 산업이 바뀔 수 있게끔 이 해고하고 새로운 사람 뽑아서 새로운 산업으로 갈 수 있게끔 노동시장 유연화. 그리고 그 해고된 사람들 교육해야죠. 그럼 핵심은 평생 교육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교육과학 봤지만 평생 교육 얘기 나오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핵심은 평생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갖고 이번도도 되게 치열하게 붙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 없었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생각을 안 하니까 평생 교육이 거기까지 가지도 않는 거지.
진짜 중요한 건 서울대 10개 만드는 게 아니라 평생 교육을 문방만 나가면 평생 교육을 할 수 있게 우리 집 앞에 평생 교육 이걸 어떻게 깔 것인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이 산업 전환을 하려면 돈이 와야 되잖아요. 돈이 이렇게 기업들이 돈을 쉽게 조달을 해가지고 그걸로 새로운 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금융이 바뀌어야 됩니다. 금융. 근데 지금은 우리는 대형 은행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돈 빌리기가 어려운 구조잖아요. 물론 이제 이 금융 부분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상법 개정 이슈가 있으니까 상법 개정이 되면 조금 나아지긴 하겠지. 근데 그게 본격적으로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주가 끌어올리려고 하는 정책이지. 그래서 사실은 이 산업 구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지혜를 싸매고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 얘기를 하나도 못하고 그냥 이번 대선이 흘러가 버렸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당선되든 산업 구조 개혁은 사실은 꺼내기 어려운 이 말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건 다 지금 엄청난 논쟁과 그 기득권의 반발을 불러올 정책인데 전혀 얘기를 안 해놨으니 집권하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하려고 하다가 윤석열이 의료개혁 꺼냈다가 역풍 받듯이 그렇게 역풍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집권 이후에 이재명 정권이 뭘 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녹화하고 있는 거 지금.